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잠을 책임져 드리는 수면밤 ASMR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자면 왜 잠이 잘 오는지 아시나요? 그건 아예 정막이 흐르는 것보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계속 들어올 때 오히려 잠이 더 잘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명언이나 책을 들으면서 자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들어야 보다 빠른 숙면에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컨텐츠들은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들려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평소에 집중해서 듣지 않는 문장들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천천히 꿈나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생애. 고전기 헬라스 아테나이의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카데미아의 창설자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고전기 헬라스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플라톤의 연구 분야는 형이상학, 정치학, 윤리학, 인식론 등 서양 철학의 온갖 영역에 걸쳐 있으며 실상 플라톤 이후의 유럽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학자이다. 또한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 솔선수범한 금욕적이고 경건한 관상적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이후 유럽인들의 인생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는 수많은 대화편들과 약간의 편지들이 남아있다. 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서는 이데아론, 철인정치 등 몇몇 키워드를 통해 잠깐 소개되어 그의 위상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어느 학문의 입문과정에서든 비조격으로 거론되고 나며 그의 형이상학, 정치철학, 미학 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게 배울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이며 아테네 출신이다. 어머니의 가게에 그 유명한 솔론이 있다. 플라톤은 외가로에서 솔론의 6대 손이 된다. 한편 솔론의 가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톤은 종종 포세이돈의 후손이라 불렸다. 또한 당시 아테네의 소문에 따르면 플라톤의 어머니는 아폴론에게서 잉태하여 플라톤을 낳았다고 한다. 아리스토클레스는 디오니시오스에서 글을 배웠고 아르고스 출신 레슬링 선수 아리스톤에게 체육교육을 받았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체격이 좋은 탓에 아리스톤에게서 넓다는 의미를 지닌 플라톤이라는 이름도 새로 얻었다. 그는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림에 관심을 두기도 했으며 서정시와 비극시를 썼다. 20세 때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 학파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비극작품을 갖고 경연에 나서려던 차에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는 써두었던 시를 불태웠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들어갔다. 소크라테스도 전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는 백조 새끼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백조 새끼에게 갑자기 날개 깃털이 돋더니 기쁜 듯 고운 소리를 높이 울고 나서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플라톤을 소개받자 그는 이 친구가 바로 그 백조로군 하고 말했다고 한다. 플라톤도 젊은 시절에는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들 덕분에 정치권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게 되며 정권 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인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가 살해당하자 이런 생각은 굳어진다. 아테네의 민주정이 들어서자 다시 한번 정치에 욕심을 내지만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이없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재판에서 배심원들 투표에 의해 사형당하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 플라톤은 크라틸로스와 헤르모게네스의 철학에 전념했다. 그는 28세가 되자 다른 소크라테스 학파 사람들과 함께 메가라에 있는 에우클레이데스에게 가서 은거했다. 그 다음에 그는 퀴레네에 있는 수학자 테오도로스에게 가기도 했고 다시 이탈리아에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인 필롤라오스에게 가기도 했다. 또 그곳을 떠나 이집트 사제들에게 갔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으나 그곳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포기하고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메이아에서 지내면서 철학 공부에 열중했다. 이 무렵 플라톤은 3번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공로로 수훈상을 타기도 했다. 한편 플라톤은 시칠리아 섬을 100길로 3차례 방문했다. 처음엔 그 섬과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를 구경하기 위해 갔는데 당시 그곳의 참주였던 대디오니시오스를 만났고 그는 자신과 친교를 맺자고 플라톤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플라톤은 참주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 강한 자가 덕에 있어서도 뛰어나지 않는 한 더 강한 자의 이익이 그 자체로 이익이기만 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여 그 참주를 화나게 했다. 참주 대디오니시오스는 화가 나서 당신은 노망난 이야기를 하고 있소 라고 말했고 이에 플라톤은 당신은 참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참주는 플라톤을 죽이려 들었다. 하지만 그의 처남 디온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디오니시오스는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플라톤을 스파르타의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노예상은 플라톤을 아이기나 섬에 팔았고 그곳은 그 섬에 상륙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플라톤도 사형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런데 누군가 플라톤을 보고 철학자라고 말하자 철학자를 죽이면 신령한 존재가 노하기 때문에 그들은 표결을 통해 플라톤을 사형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를 다시 팔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안니케리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20문화의 몸값을 주고 그를 아테네에 있는 동료들에게 돌려보냈다. 플라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대 디오니시오스는 플라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고 편지로 협박했고, 이에 플라톤은 나는 디오니시오스를 기억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두 번째로 시칠리아 섬을 방문한 것은 소 디오니시오스에게 자신의 철인 정치에 따라 살 사람과 땅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 디오니시오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철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명목상이고, 사실 플라톤은 그 섬을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디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때 친구 아르퀴타스가 디오니시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양해를 구하고 플라톤을 아테네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것은 디온과 디오니시오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디온은 그 섬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디온은 반란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해 소 디오니시오스를 축출하였으나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암살당한다. 플라톤은 자신이 머물던 아카데메이아에 학당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아카데미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서기 529년에 폐쇄될 때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아카데미아는 오늘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와 비슷하다.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여러 제자를 두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제자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세운 학당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이 죽고 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의 학당 리케이온을 세운다. 플라톤은 결혼식 피로연 중에 81세로 생을 마쳤고,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철학을 했던 아카데미아에 묻혔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기록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우선 사멸하는 자들 중 절제와 정의로운 품성에서 뛰어난 자, 바로 여기에 신적인 아리스토클레스가 눕다. 누군가가 모든 이로부터 지혜에 대한 위대한 명성을 얻는다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질투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것으로는 가이아가 플라톤의 이 육신을 가슴에 숨기고 불멸하는 혼은 지복한 자들 사이에서 위치를 정한다. 아리스톤의 아들, 아무리 멀리 살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를 누구나 존경한다. 그가 신적인 삶을 보았으니.
이데아로는 플라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데아는 한국어로는 흔히 형상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는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소피스트들과 논쟁했다. 소피스트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행위는 소크라테스가 볼 때 그리스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법정에 서서도 말발만 세우면 똑같은 행위가 불법도 되고 합법도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개념 정의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개념 정의가 확실하게 되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지점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런 개념 정의를 좀 더 고급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주로 건드리고 싶었던 개념 정의는 용기나 절제, 정의와 같은 것들이며 이런 것들을 위해 구두를 만드는 사람, 의자를 만드는 사람 등의 기술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철학의 길로 뛰어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논의하려고 하고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토론하려고 하니 막상 어려움도 많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의 이데아로는 이런 부분을 다듬은 것으로 개념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대강 생각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의견, 감각, 언어 등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빙은 오직 하나뿐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불변하고 운동하지 않는다. 이런 빙은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감각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소피스트들도 이 교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소피스트들은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대해서 감각은 그냥 그 사람 개개인의 고유한 것이므로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에 속하며 거짓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라톤은 감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형상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에서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크다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큼이라고 하고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큼이라고 한다. 이 순수한 큼, 그 자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이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이 순수한 큼, 그 자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등등 이 순수한 무언가 그 자체가 세상에 있다고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낸다. 플라톤의 생애. 고전기 헬라스 아테나이의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카데미아의 창설자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고전기 헬라스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플라톤의 연구 분야는 형이상학, 정치학, 윤리학, 인식론 등
서양 철학의 온갖 영역에 걸쳐 있으며 실상 플라톤 이후의 유럽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학자이다. 또한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 솔선수범한 금욕적이고 경건한 관상적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이후 유럽인들의 인생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는 수많은 대화편들과 약간의 편지들이 남아있다. 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서는 이데아론, 철인정치 등 몇몇 키워드를 통해 잠깐 소개되어 그의 위상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어느 학문의 입문과정에서든 비조격으로 거론되고 나며 그의 형이상학, 정치철학, 미학 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게 배울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이며 아테네 출신이다. 어머니의 가게에 그 유명한 솔론이 있다. 플라톤은 외가로에서 솔론의 6대 손이 된다. 한편 솔론의 가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톤은 종종 포세이돈의 후손이라 불렸다. 또한 당시 아테네의 소문에 따르면 플라톤의 어머니는 아폴론에게서 잉태하여 플라톤을 낳았다고 한다. 아리스토클레스는 디오니시오스에서 글을 배웠고 아르고스 출신 레슬링 선수 아리스톤에게 체육 교육을 받았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체격이 좋은 탓에 아리스톤에게서 넓다는 의미를 지닌 플라톤이라는 이름도 새로 얻었다. 그는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림에 관심을 두기도 했으며 서정시와 비극시를 썼다. 20세 때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 학파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비극 작품을 갖고 경연에 나서려던 차에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는 써두었던 시를 불태웠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들어갔다. 소크라테스도 전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는 백조 새끼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백조 새끼에게 갑자기 날개 깃털이 돋더니 기쁜 듯 고운 소리를 높이 울고 나서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플라톤을 소개받자 그는 이 친구가 바로 그 백조로군 하고 말했다고 한다. 플라톤도 젊은 시절에는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들 덕분에 정치권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게 되며 정권 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인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가 살해당하자 이런 생각은 굳어진다. 아테네의 민주정이 들어서자 다시 한번 정치에 욕심을 내지만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이없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재판에서 배심원들 투표에 의해 사형당하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 플라톤은 크라틸루스와 헤르모게네스의 철학에 전념했다. 그는 28세가 되자 다른 소크라테스 학파 사람들과 함께 메가라에 있는 에우클레이데스에게 가서 은거했다.
그 다음에 그는 퀴레네에 있는 수학자 테오도로스에게 가기도 했고, 다시 이탈리아에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인 필롤라오스에게 가기도 했다. 또 그곳을 떠나 이집트 사제들에게 갔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으나 그곳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포기하고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메이아에서 지내면서 철학 공부에 열중했다. 이 무렵 플라톤은 3번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공로로 수훈상을 타기도 했다. 한편 플라톤은 시칠리아 섬을 100길로 3차례 방문했다. 처음엔 그 섬과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를 구경하기 위해 갔는데, 당시 그곳의 참주였던 데디오니시오스를 만났고, 그는 자신과 친교를 맺자고 플라톤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플라톤은 참주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 강한 자가 덕에 있어서도 뛰어나지 않는 한 더 강한 자의 이익이 그 자체로 이익이기만 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여 그 참주를 화나게 했다. 참주 데디오니시오스는 화가 나서 당신은 노망난 이야기를 하고 있소 라고 말했고, 이에 플라톤은 당신은 참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참주는 플라톤을 죽이려 들었다. 하지만 그의 처남 디온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데디오니시오스는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플라톤을 스파르타의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노예상은 플라톤을 아이기나 섬에 팔았고, 그곳은 그 섬에 상륙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플라톤도 사형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런데 누군가 플라톤을 보고 철학자라고 말하자, 철학자를 죽이면 신령한 존재가 노하기 때문에 그들은 표결을 통해 플라톤을 사형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를 다시 팔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안니케리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20문화의 몸값을 주고 그를 아테네에 있는 동료들에게 돌려보냈다. 플라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데디오니시오스는 플라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고 편지로 협박했고, 이에 플라톤은 나는 디오니시오스를 기억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두 번째로 시칠리아 섬을 방문한 것은 소 디오니시오스에게 자신의 철인 정치에 따라 살 사람과 땅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 디오니시오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철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명목상이고, 사실 플라톤은 그 섬을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디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때 친구 아르퀴타스가 디오니시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양해를 구하고 플라톤을 아테네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것은 디온과 디오니시오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디온은 그 섬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디온은 반란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해 소 디오니시오스를 축출하였으나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암살당한다. 플라톤은 자신이 머물던 아카데메이아에 학당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아카데미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서기 529년에 폐쇄될 때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아카데미아는 오늘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와 비슷하다.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여러 제자를 두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제자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세운 학당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이 죽고 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의 학당 리케이온을 세운다. 플라톤은 결혼식 피로연 중에 81세로 생을 마쳤고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철학을 했던 아카데미아에 묻혔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기록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우선 사멸하는 자들 중 절제와 정의로운 품성에서 뛰어난 자, 바로 여기에 신적인 아리스토클레스가 눕다. 누군가가 모든 이로부터 지혜에 대한 위대한 명성을 얻는다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질투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것으로는 가이아가 플라톤의 이 육신을 가슴에 숨기고 불멸하는 혼은 지복한 자들 사이에서 위치를 정한다. 아리스톤의 아들, 아무리 멀리 살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를 누구나 존경한다. 그가 신적인 삶을 보았으니. 이데아로는 플라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데아는 한국어로는 흔히 형상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는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소피스트들과 논쟁했다. 소피스트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행위는 소크라테스가 볼 때 그리스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법정에 서서도 말빨만 세우면 똑같은 행위가 불법도 되고 합법도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개념 정의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개념 정의가 확실하게 되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지점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런 개념 정의를 좀 더 고급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주로 건드리고 싶었던 개념 정의는 용기나 절제, 정의와 같은 것들이며 이런 것들을 위해 구두를 만드는 사람, 의자를 만드는 사람 등의 기술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철학의 길로 뛰어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논의하려고 하고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토론하려고 하니 막상 어려움도 많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의 이데아로는 이런 부분을 다듬은 것으로 개념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대강 생각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의견, 감각, 언어 등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빙은 오직 하나뿐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불변하고 운동하지 않는다. 이런 빙은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감각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소피스트들도 이 교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소피스트들은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대해서 감각은 그냥 그 사람 개개인의 고유한 것이므로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에 속하며 거짓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라톤은 감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형상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에서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크다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큼이라고 하고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큼이라고 한다. 이 순수한 큼, 그 자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이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이 순수한 큼, 그 자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등등 이 순수한 무언가 그 자체가 세상에 있다고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낸다. 플라톤의 생애. 고전기 헬라스 아테나이의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카데미아의 창설자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고전기 헬라스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플라톤의 연구 분야는 형이상학, 정치학, 윤리학, 인식론 등 서양 철학의 온갖 영역에 걸쳐 있으며 실상 플라톤 이후의 유럽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학자이다. 또한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 솔선수범한 금욕적이고 경건한 관상적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이후 유럽인들의 인생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는 수많은 대화편들과 약간의 편지들이 남아있다. 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서는 이데아론, 철인정치 등 몇몇 키워드를 통해 잠깐 소개되어 그의 위상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어느 학문의 입문과정에서든 비조격으로 거론되고 나며 그의 형이상학, 정치철학, 미학 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게 배울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이며 아테네 출신이다. 어머니의 가게에 그 유명한 솔론이 있다. 플라톤은 외가로에서 솔론의 6대 손이 된다. 한편 솔론의 가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톤은 종종
포세이돈의 후손이라 불렸다. 또한 당시 아테네의 소문에 따르면 플라톤의 어머니는 아폴론에게서 잉태하여 플라톤을 낳았다고 한다. 아리스토클레스는 디오니시오스에서 글을 배웠고 아르고스 출신 레슬링 선수 아리스톤에게 체육 교육을 받았다. 아리스토클레스는 체격이 좋은 탓에 아리스톤에게서 넓다는 의미를 지닌 플라톤이라는 이름도 새로 얻었다. 그는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림에 관심을 두기도 했으며 서정시와 비극시를 썼다. 20세 때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 학파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비극 작품을 갖고 경연에 나서려던 차에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는 써두었던 시를 불태웠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들어갔다. 소크라테스도 전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는 백조 새끼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백조 새끼에게 갑자기 날개 깃털이 돋더니 기쁜 듯 고운 소리를 높이 울고 나서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플라톤을 소개받자 그는 이 친구가 바로 그 백조로군 하고 말했다고 한다. 플라톤도 젊은 시절에는 정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들 덕분에 정치권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게 되며 정권 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인 카르미데스와 크리티아스가 살해당하자 이런 생각은 굳어진다. 아테네의 민주정이 들어서자 다시 한번 정치에 욕심을 내지만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어이없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재판에서 배심원들 투표에 의해 사형당하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 플라톤은 크라틸루스와 헤르모게네스의 철학에 전념했다. 그는 28세가 되자 다른 소크라테스 학파 사람들과 함께 메가라에 있는 에우클레이데스에게 가서 은거했다. 그 다음에 그는 퀴레네에 있는 수학자 테오도로스에게 가기도 했고 다시 이탈리아에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인 필롤라오스에게 가기도 했다. 또 그곳을 떠나 이집트 사제들에게 갔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으나 그곳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포기하고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메이아에서 지내면서 철학 공부에 열중했다. 이 무렵 플라톤은 3번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공로로 수훈상을 타기도 했다. 한편 플라톤은 시칠리아 섬을 100길로 3차례 방문했다. 처음엔 그 섬과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를 구경하기 위해 갔는데 당시 그곳의 참주였던 대 디오니시오스를 만났고 그는 자신과 친교를 맺자고 플라톤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플라톤은 참주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 강한 자가 덕에 있어서도 뛰어나지 않는 한 더 강한 자의 이익이 그 자체로 이익이기만 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여 그 참주를 화나게 했다. 참주 대 디오니시오스는 화가 나서 당신은 노망난 이야기를 하고 있소 라고 말했고 이에 플라톤은 당신은 참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참주는 플라톤을 죽이려 들었다. 하지만 그의 처남 디온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디오니시오스는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플라톤을 스파르타의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노예상은 플라톤을 아이기나 섬에 팔았고, 그곳은 그 섬에 상륙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플라톤도 사형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런데 누군가 플라톤을 보고 철학자라고 말하자, 철학자를 죽이면 신령한 존재가 노하기 때문에 그들은 표결을 통해 플라톤을 사형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를 다시 팔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안니케리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20문화의 몸값을 주고 그를 아테네에 있는 동료들에게 돌려보냈다. 플라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디오니시오스는 플라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고 편지로 협박했고, 이에 플라톤은 나는 디오니시오스를 기억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두 번째로 시칠리아 섬을 방문한 것은 소 디오니시오스에게 자신의 철인 정치에 따라 살 사람과 땅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 디오니시오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철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명목상이고, 사실 플라톤은 그 섬을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디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때 친구 아르퀴타스가 디오니시오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양해를 구하고 플라톤을 아테네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것은 디온과 디오니시오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디온은 그 섬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디온은 반란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해 소 디오니시오스를 축출하였으나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암살당한다. 플라톤은 자신이 머물던 아카데메이아에 학당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아카데미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서기 529년에 폐쇄될 때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아카데미아는 오늘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와 비슷하다.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여러 제자를 두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제자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세운 학당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이 죽고 나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학당 리케이온을 세운다. 플라톤은 결혼식 피로연 중에 81세로 생을 마쳤고,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철학을 했던 아카데미아에 묻혔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기록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우선 사멸하는 자들 중 절제와 정의로운 품성에서 뛰어난 자, 바로 여기에 신적인 아리스토클레스가 눕다. 누군가가 모든 이로부터 지혜에 대한 위대한 명성을 얻는다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질투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것으로는 가이아가 플라톤의 이 육신을 가슴에 숨기고 불멸하는 혼은 지복한 자들 사이에서 위치를 정한다. 아리스톤의 아들, 아무리 멀리 살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를 누구나 존경한다. 그가 신적인 삶을 보았으니. 이데아로는 플라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데아는 한국어로는 흔히 형상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는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소피스트들과 논쟁했다. 소피스트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행위는 소크라테스가 볼 때 그리스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법정에 서서도 말빨만 세우면 똑같은 행위가 불법도 되고 합법도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개념 정의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개념 정의가 확실하게 되었다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지점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런 개념 정의를 좀 더 고급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주로 건드리고 싶었던 개념 정의는 용기나 절제, 정의와 같은 것들이며 이런 것들을 위해 구두를 만드는 사람, 의자를 만드는 사람 등의 기술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철학의 길로 뛰어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논의하려고 하고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토론하려고 하니 막상 어려움도 많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의 이데아로는 이런 부분을 다듬은 것으로 개념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대강 생각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의견, 감각, 언어 등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빙은 오직 하나뿐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불변하고 운동하지 않는다. 이런 빙은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감각적인 것이 아니다. 감각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소피스트들도 이 교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소피스트들은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대해서 감각은 그냥 그 사람 개개인의 고유한 것이므로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참에 속하며 거짓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라톤은 감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형상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에서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크다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큼이라고 하고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큼이라고 한다. 이 순수한 큼, 그 자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이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이 순수한 큼, 그 자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등등 이 순수한 무언가 그 자체가 세상에 있다고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낸다.